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장이 그냥 뭐 오르락내리락 제자리 걸음만 딱 해도 내 돈이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녹아내리도록 설계된 그런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아, 듣기만 해도 무서운데요? 그렇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 투자자들이 정확히 이런 약간 위험한 구조의 상품들에 무려 빚 7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네,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죠. 자, 오늘 이거부터 한번 풀어보죠. 보통 우리가 그 지각 변동이라는 말을 쓸 때 막 서서히 땅이 움직이는 걸 상상하잖아요. 왜 맞아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 특히 이 자산운용의 판도는 정말 문자 그대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심층 분석 주제가 바로 대한민국 ETF 시장이거든요. 여러분, 최근 데이터 보셨나요? 국내 ETF 시장 순자산 총액이 무려 4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와, 진짜 경이로운 숫자죠. 사실 400조 원이라는 그 절대적인 규모 자체도 놀라운데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그 도달 속도에 있습니다. 자본 흐름이 이렇게 가파르게 변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니까요. 맞아요. 제가 그 소스 자료 보면서 제 눈을 진짜 의심했던 부분이 딱 그 속도거든요. 대한민국 ETF 시장이 처음 2002년에 열리고 나서 100조 원 달성하는데 무려 21년이 걸렸습니다. 네, 꽤 오래 걸렸죠. 근데 200조 원에서 300조 원 되는 데는 고작 7개월 걸리더니 300조 원에서 400조 원으로 딱 점프하는 데는 불과 3개월, 그러니까 약 100일밖에 안 걸렸다는 겁니다. 100일이요? 와. 게다가 지금 코스피 전체 거래 대금의 60%, 그러니까 하루 평균 17조 4천억 원이 ETF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제 주식시장 거래의 절반 이상이 ETF라는 팩트입니다. 이 데이터들이 말해주는 건 아주 명확합니다. 이게 그냥 뭐 금융권의 단기적인 유행이나 그냥 스쳐가는 뉴스가 아니거든요. 네. 자본시장 내에서 일어나는 돈의 거대한 이동, 즉 완전한 패러다임의 전환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심층 분석 미션도 아주 분명합니다. 좋죠? 도대체 왜 갑자기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했는지 그 구조적인 원인을 파헤치고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여러분의 자산은 과연 안전한지 점검해보는 겁니다. 나아가서 그 1000개가 넘는 ETF라는 복잡한 바다에서 도대체 뭘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그 이면의 메커니즘까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이 400조라는 천문학적 숫자가 갑자기 막 하늘에서 뚝 떨어지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당연하죠. 어딘가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ETF로 쑥 흘러 들어갔다는 건데 그 출처가 바로 기존의 액티브 펀드들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문가인 펀드 매니저한테 돈을 맡기는 게 대세였잖아요. 네, 예전엔 다 그렇게 했죠. 제 생각에는 이 상황이 약간 비싼 돈 주고 퍼스널 쇼퍼를 딱 고용했는데 맨날 유행지나 옷만 사오거나 내 취향을 못 맞추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차라리 내가 직접 대형 쇼핑몰 가서 싼 값에 마음대로 고를래 하고 투자자들이 직접 나서기 시작한 것과 같지 않나 싶거든요. 그 비유가 아주 딱 들어맞습니다. 그 퍼스널 쇼퍼가 매년 여러분 자산에서 2%씩 수수료를 떼어간다면 진짜 당장 해고하고 싶어지겠죠? 당장 잘라야죠. 네, 이게 바로 ETF의 폭발적 성장을 이끈 첫 번째 구조적 동력입니다. 바로 수수료의 비대칭이죠. 액티브 펀드는 매년 1.5에서 2% 정도의 보수를 고정적으로 떼어갑니다. 펀드 수익이 마이너스 나도 떼어가잖아요. 무조건 가져가죠. 반면에 ETF의 평균 보수는 0.01에서 한 0.3% 수준이거든요. 어떤 지수 추종 상품은 막 0.006%까지 내려갔어요. 와, 진짜 엄청 싸네요. 그렇죠. 이 수수료 1% 차이가 당장은 뭐 커피 한 잔 값처럼 작아 보일 수 있는데 10년, 20년 복리로 쌓이는 장기 투자로 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이자가 이자를 낳는 복리가 수수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1% 수수료 차이가 10년, 20년 누적이 되면요. 원금의 15% 이상을 조용히 갉아먹는 밑빠진 독이 됩니다. 잠깐만요. 15%요? 네. 내가 감수하는 위험은 시장에서 똑같은데 단지 비싼 수수료 때문에 내 노후 자금의 15%가 허공으로 날아간다는 이 뼈아픈 계산을 이제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겁니다. 와, 10년에 내 원금 15%가 증발한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아찔하네요. 비싼 수수료를 내는데도 시장 평균 수익률조차 못 이기는 펀드들이 수두룩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많죠.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 효율적인 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비용도 비용인데 사실 은행에 전화해서 펀드 매니저 해고하고 막 서류 작업하는 거 진짜 귀찮은 일이잖아요. 아주 번거롭죠. 근데 요즘은 뭐 은행 갈 필요 없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터치 몇 번으로 다 해결되니까 그 점도 엄청 한몫했을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습니다.
두 번째 동력이 바로 접근성과 플랫폼의 진화거든요. 예전에는 분산 투자를 하려면 은행 창구에 굳이 가서 펀드 가입하고 돈 필요해서 환매하려면 며칠씩 현금이 묶인 채로 기다려야 했죠. 네, 막 3일, 4일 걸렸죠. 맞아요. 근데 스마트폰을 통한 MTS, 즉 내 손 안의 트레이딩 데스크가 대중화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요즘 카카오나 토스 같은 모바일 플랫폼들이 소수점 매매, 자동 적립 기능 이런 걸 전면에 내세우잖아요. 맞아요. 엄청 편하더라고요. 네. ETF는 펀드랑 다르게 일반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내가 원하는 시점에 바로 사고 팔 수 있으니까요. 이 엄청난 편의성이 투자자들의 행동 패턴 자체를 아예 바꿔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월 10,000원으로도 그냥 커피 마시면서 스마트폰으로 수백 개 글로벌 기업의 실시간 투자가 가능해진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싸고 편하다는 것만으로는 그 수십 년 단위의 초장기 자금들, 특히 막 은퇴 자금 같은 거대한 돈이 통째로 움직이는 현상을 다 설명하기엔 좀 부족해 보여요.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돈 묶어둘 때는 보통 아주 확실한 당근이 있을 때잖아요. 예, 예리하십니다. 결국 정부가 깔아준 판, 그러니까 세금 혜택이 이 거대한 머니무브의 진짜 방아쇠 역할을 한 거 아닌가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400조 시대를 연 결정적 한방, 세제 혜택과 연금 모니무브입니다. 2022년 이후에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나 연금저축계좌 같은 절세 계좌에서 ETF를 직접 매수할 수 있게 딱 제도가 열렸거든요. 아, 네네. 이 연금 계좌에서 ETF를 사면 사고 팔면서 생기는 매매 차익이나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지금 당장 안 내도 됩니다. 연금을 수령하는 55세 이후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거죠. 아, 세금을 밀어주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 이연된 세금만큼의 돈이 다시 재투자돼서 복리로 불어나는 효과가 생깁니다. 게다가 연말정산 때 쏠쏠하게 세액공제 혜택까지 딱 주어지니까요. 아, 그러니까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씩 묶이는 그 초장기 자금들이 세금 혜택이라는 강력한 울타리 안에서 펀드가 아니라 ETF로 막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한 번 들어가면 그 세금 혜택 지키려고 잘 빠져나오지도 않게 되는 구조군요. 와, 완벽히 이해됩니다. 자, 돈이 왜 이렇게 몰리는지는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돈들이 지금 한국 증시라는 마트에서 정확히 어떤 바구니에 담기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장의 진짜 실체와 뼈대를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400조를 이끄는 거대한 엔진, 그 중심에는 바로 AI와 메모리 반도체가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 반도체? 제가 이 대목에서 소스 자료 읽다가 진짜 무릎을 탁 쳤던 아주 흥미로운 비유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거죠? 과거에 냉장고가 처음 딱 발명됐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본 건 냉장고 제조회사가 아니라 시원하게 칠링해서 마실 수 있게 된 코카콜라. 아, 네네. 이 비유를 지금 글로벌 주식시장에 싹 대입해보면 거대한 냉장고가 바로 전 세계에 지어지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고 그 안에 들어가는 아주 시원한 코카콜라가 바로 메모리 반도체라는 거잖아요. 와, 아주 탁월한 통찰입니다. 이 산업의 전체 밸류체인을 큰 그림으로 싹 연결해보면 그 비유가 진짜 완벽하게 들어맞거든요.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그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곳들이 막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폭발적으로 쏟아내고 있잖아요. 네, 막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게 나오죠. 네, 전 세계 수십억 명이 그 AI를 쓰려면 엄청나게 거대한 언어 모델을 24시간 끊임없이 돌려야 하니까 데이터 센터가 무수히 필요해집니다. 그럼 데이터 센터 지으려면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니까 전력기기 수요가 폭발하죠. 아, 꼬리에 꼬리를 무네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 그 데이터 센터의 뇌 역할을 하는 CPU와 GPU 바로 옆에는 연산을 엄청나게 빨리 돕기 위해서 반드시 HBM 같은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가 찰싹 붙어 있어야 하거든요. 네. 이 코카콜라 역할을 하는 핵심 메모리 반도체를 전 세계에서 가장 잘 그리고 가장 많이 만드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한국 기업들입니다. 당연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죠. 네, 이걸 수치로 보면 체감이 확 되실 텐데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57조 원, SK하이닉스가 37조 원에 달합니다. 오, 숫자가 단위가 다르네요. 이걸 단순하게 연간으로 딱 곱해보면 이 두 기업이 1년에 벌어들이는 돈만 최소 300조에서 400조 원 이상이라는 엄청난 계산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이 두 대장주가 코스피 시가총액 상승의 절반 이상을 이끌고 있어요.
거의 코스피 멱살을 받고 끌어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 한국 시장의 자금을 쫙 빨아들이는 ETF들도 자기네 벤치마크 지수를 맞추려면 필연적으로 이 두 기업을 가장 많이 담을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인 겁니다. 아니, 근데 잠깐만요, 전문가님. 듣다 보니까 저 좀 무서운데요? 어떤 점이요? 한국 ETF 시장이 아무리 400조 규모로 막 몸집을 키웠다고 해도 결국 그 속을 까고 보면 결국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이 두 기업의 사이클에 너무 심하게 의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만약에 미국의 AI 투자가 주춤하거나 거품이 탁 하고 꺼져버리면 우리 ETF 시장도 도미모처럼 와르르 무너지는 진짜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는 거잖아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사실 그 점이 바로 현재 한국 증시와 ETF 시장이 가진 가장 본질적인 딜레마이자 숙명이에요. AI라는 거대한 메가 트렌드의 수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확 입고 있지만 반대로 그 흐름이 딱 끊기면 타격도 가장 먼저 깊게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한국 ETF에 투자하면서도 굳이 미국의 메타, 구글,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분기 실적을 끊임없이 팔로우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AI 비서 서비스에 계속 지갑을 열고 돈을 쓰는지를 체크해야 하거든요. 이 선순환의 고리가 탁 끊어지는 순간 코스피 추종하는 ETF 수익률도 그냥 직격탄을 맞게 되니까요. 와, 달콤한 수익률 이면에는 분명 이런 짙은 그림자가 존재하네요. 그렇다면 이제 ETF 시장 400조 돌파라는 아주 화려한 타이틀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함정들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차례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파트죠. 오프닝에서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 기형적인 데이터가 진짜 흥미로운데요. 400조 원이나 되는 이 거대한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 3개 종목을 딱 봤더니 코덱스 레버리지, 코스닥 150 레버리지, 그리고 인버스 상품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 세 개 상품의 연간 거래대금을 합치면 무려 170조 원이 넘습니다. 아니, 전문가님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건강하게 기업 성장을 공유하는 장기 투자가 아니라 그냥 내일 지수가 오를까 내릴까 방향성만 맞추는 일종의 홀짝 도박판에 가깝지 않나요? 뼈아픈 현실이죠. 시장의 파이는 엄청 커졌지만 자금의 성격이나 거래 행태는 여전히 단기 차익하고 방향성 베팅에 깊게 매몰되어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치명적인 리스크가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바로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가 구조적으로 뼛속 깊이 가지고 있는 음의 복리 효과입니다. 음의 복리요? 복리라고 하면 보통 그 워런 버핏이 말하는 스노볼 효과처럼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좋은 거 아닌가요? 음의 복리는 대체 뭔가요? 이자가 이자를 낳아서 자산이 불어나는 긍정적 복리가 아니라요. 손실이 손실을 키워서 자산을 막 갉아먹는 구조적인 함정입니다.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기 쉽게 숫자로 바로 풀어드릴게요. 네네. 자, 10,000원짜리 일반 주식이 있다고 딱 가정해 보겠습니다. 오늘 10%가 오르면 얼마가 되죠? 11,000원이 되죠? 네. 근데 내일 다시 10%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11,000원에 10%니까 1,100원이 빠져서 9,900원이 되네요. 원금 나눠내서 100원이 줄어든 거죠? 네, 퍼센트의 기준점이 달라지니까 당연한 결과죠. 여기까지는 아주 상식적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지수 변동의 2배를 추정하는 레버리지 ETF로 똑같은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볼까요? 네. 기초자산이 10% 올랐으니까 레버리지는 2배인 20%가 오릅니다. 10,000원이 12,000원이 되죠.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오, 2,000원 벌었네요. 그런데 다음 날 기초자산이 10% 떨어지면 레버리지는 2배니까 20%가 떨어집니다. 자, 12,000원의 20%는 얼마죠? 2,400원입니다. 네. 12,000원에서 2,400원을 빼면 계좌에는 9,600원이 남게 됩니다. 헉, 기초자산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 딱 한 번 제자리 걸음을 했을 뿐인데 일반 주식은 9,900원이 된 반면에 레버리지는 9,600원이 되어버렸네요. 아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레버리지에서 돈이 훨씬 더 많이 증발해버린 거군요. 정확합니다. 시장은 뭐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지그재그로 변동하잖아요. 이렇게 변동성이 계속 누적될수록 레버리지 상품은 구조적으로 원금이 녹아내리는 수학적 맹점을 안고 있습니다. 와, 무섭네요. 장기 투자할수록 계좌가 서서히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녹아내리는 치명적인 약점이죠. 그래서 시장의 방향을 단기적으로 완벽하게 맞출 수 있는 신의 영역에 있는 트레이더가 아니라면 레버리지에 장기 투자하는 건 진짜 절대 금물입니다. 와, 진짜 명심해야겠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ETF 시장이 비대해지면서 주식시장 전체를 위협하는 또 다른 기현상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바로 웩도덕 현상입니다. 아, 웩도독.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그 유명한 현상 말이군요. 근데 조그만한 ETF가 어떻게 주식시장이라는 그 거대한 몸통을 흔드는 거죠?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ETF는 태생적으로 기업의 펀더멘털, 그러니까 뭐 실적이나 미래 가치를 따져보고 주식을 사지 않습니다. 아, 그냥 묶음이니까요. 네, 철저하게 정해진 지수의 비율대로 아주 기계적인 매수를 할 뿐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중소형 주식이 특정 인기 ETF 지수에 딱 편입되었다고 가정해보죠. 이 기업 실적이 나빠지든 좋아지든 아무 상관없이 ETF 운용사는 그 지수를 추종하려고 수백억, 수천억 원의 자금으로 그 주식을 맹목적으로 막 사들여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기계적으로 사야 하는 룰 때문에 인위적인 수요가 그냥 폭발해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이 오직 ETF 편입 소식 이거 하나만으로 개별 주가가 하루에 20%씩 묻지마 급등을 하고요. 반대로 ETF에서 퇴출되면 기계적인 매물이 막 쏟아져서 하한가를 가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시장이 망가지는 거네요. 그렇죠. 꼬리인 ETF 수급이 몸통인 주식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을 아예 망가뜨리고 흔들어 버리는 거죠. 심지어 최근에는 IMF마저도 글로벌 금융안정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 증시의 대형주 쏠림하고 ETF 자금 집중을 아주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IMF까지요? 네. 만약 하락장이 딱 오면 투자자들 ETF 환매 요구가 운용사의 기계적인 연쇄 손절매를 촉발해서 시장 낙폭을 진짜 걷잡을 수 없이 키울 수 있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죠. 게다가 시장 점유율을 보면 삼성자산운용하고 미래에셋자산운용 이 단 두 곳이 전체 ETF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는 아주 기형적인 독과점 구조이기도 하고요. 와, 진짜 빛이 밝은 만큼 그림자도 엄청 깊고 짙네요. 단순히 뭐 비용 싸고 편리하다고 무턱대고 막 뛰어들 곳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럼 이 모든 팩트들이 우리 청취자분들께 실질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네. 당장 유튜브만 키면 막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 ETF 사라, 지금 당장 저 배당 ETF에 올라타라 막 난린데 함정이 이렇게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면 남들 따라 사기 너무 불안하잖아요. 네. 막막하시죠? 1000개가 넘는 ETF 중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옥석을 가려낼 수 있는 확실한 생존 전략,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남의 말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투자자 스스로 명확한 필터링 기준을 딱 세우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10-10-10 법칙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오, 10-10 법칙이요? 기억하기는 아주 좋네요. 무슨 뜻인가요? 첫 번째 10은 10초입니다. 내가 사려는 ETF의 수익 구조하고 투자 컨셉이 10초 안에 내 머릿속에서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절대 사지 마십시오. 파생 상품이 막 섞여 있거나 구조가 복잡할수록 이게 상승장에서는 티가 안 나는데 하락장에서는 숨겨진 리스크가 폭탄처럼 뻥 터집니다. 10초 안에 이해 안 되면 패스해라. 네, 두 번째 10은 종목수입니다. 내 포트포리오에 담는 ETF 종목수는 최대 10개를 넘지 않도록 꽉 통제하십시오. 잠깐만요, 전문가님. 그 부분은 좀 의문이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글로벌 자산 배분을 하려면 미국 주식, 신흥국 주식, 채권, 원자재, 금 다 담아야 할 텐데 10개 이하는 너무 빡빡한 거 아닌가요? 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게 ETF 한 종목 자체가 이미 수십, 수백 개 기업의 분석 투자가 쫙 되어 있는 패키지 상품이라는 점입니다. 아, 이미 분산이 되어 있구나. 네. ETF를 막 10개 이상으로 무작위로 늘리다 보면 결국 편입 종목들이 안에서 겹치고 중복되기 시작합니다. 아, 예를 들어 S&P 500 ETF 사고 나스닥 100 ETF 사고 미국 테크 탑10 ETF 다 샀다. 이건 사실상 애플이랑 마이크로소프트를 그냥 중복해서 비싸게 여러 번 산 것에 불과하거든요. 내가 내 자산을 어디에 투자했는지 추적이 안 되는 완전 통제 불가능한 포트폴리오가 되는 걸 막으려는 조치입니다. 아, 묶음 상품인데 굳이 여러 개 살 필요 없다는 거네요. 그럼 마지막 10은 뭔가요? 마지막 10은 비중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핫한 테마라도 내 전체 자산에서 특정 ETF 하나가 차지하면 비중을 무조건 10% 이내로 제한하십시오. 10%가 딱 넘어가면 그 종목 변동성에 내 멘탈과 일상이 막 휘둘리게 됩니다. 10초 안에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최대 10개만 담고 한 종목 비중은 10%로 딱 제한한다. 아주 합리적이고 단단한 방어벽이네요. 근데 전문가님, 꿀팁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아까 수수료율이 0.01%처럼 엄청 싸다고 하셨는데 제가 소스 자료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것도 증권사 앱에 찍혀있는 액면 그대로 덜컥 믿으면 안 된다고 경고하더라고요. 아주 꼼꼼하게 잘 보셨습니다. 운용사들이 겉으로 막 광고하는 총보수,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약간 눈속임에 가깝거든요. 아, 진짜요? 네. 지수 사용료, 회계 감사 비용, 기타 숨겨진 매매 수수료 이런 게 모두 싹 포함된 진짜 비용, 즉 실부담 비용률을 금융투자협회 공시자료에서 반드시 직접 확인하셔야 됩니다. ETF는 초장기전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단 0.1%라도 싼 걸 고르는 게 핵심이니까요. 네. 아, 그리고 또 하나. 순자산 규모가 500억 원 미만이거나 하루 거래량이 너무 적은 꼬마 ETF는 꼭 피하셔야 합니다. 시장이 막 흔들릴 때 내가 팔고 싶어도 사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파는 유동성 리스크가 있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운용사가 이거 돈 안 되네 하고 상장 폐지시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꼼꼼히 따져볼 게 많네요. 자, 생존 법칙은 세워졌으니까 그럼 이쯤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각기 다른 목적에 맞춰서 구체적인 ETF를 좀 매칭해보는 논의를 해볼까요? 네, 좋죠. 일단 장기 노후 자금이라면 당연히 세계 경제의 우상향을 굳게 믿고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지수 추종형을 베이스로 딱 깔고 가야겠죠. 당연하죠. 근데 요즘 주변을 보면요. 은퇴를 앞둔 분들이나 당장 내일 현금 흐름이 필요한 사람들이 월배당 ETF, 그중에서도 특히 연 10% 이상 배당을 준다는 커버드 콜 ETF에 엄청나게 몰려들고 있더라고요. 네. 최근에 인기 엄청나죠? 이거 정말 그렇게 마법 같은 상품입니까? 그 커버드 콜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그 마법의 환상에서 깰 수 있습니다. 커버드 콜은 쉽게 비유를 하자면요. 내가 가진 로또 복권이 추첨일 날 잭팟이 쳐질지도 모르잖아요. 네네. 근데 그 당첨될 권리, 즉 콜옵션을 추첨 전에 남한테 미리 돈을 받고 홀랑 팔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권리를 팔았으니까 당장 확실한 웃돈, 즉 고배당은 현금으로 매달 꼬박꼬박 받게 되죠. 이게 커버드 콜의 최대 장점입니다. 당장 돈 들어오니까 좋네요. 그렇죠. 근데 막상 시작이 강하게 상승해서 진짜 잭팟이 딱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권리를 이미 팔아버렸으니까. 네, 이미 권리를 남한테 팔았기 때문에 주가 급등의 과실은 내 것이 아닙니다. 즉, 시장이 폭등할 때 내 수익은 아주 제한되는 치명적인 구조적 약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 상승으로 자산을 막 불리려는 젊은 층보다는 상승장을 포기하더라도 당장 이번 달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은퇴자분들에게만 좀 제한적으로 맞는 상품입니다. 상승장에서의 수익을 포기하는 대가로 당장의 현금을 땡겨받는 구조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겠네요. 그렇다면 나는 변동성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다. 주식시장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쳐다보기도 싫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대안은 뭐가 있을까요? 그런 분들께는 안전한 미국의 초단기 국채 등을 담는 채권형 파킹 ETF를 권해드립니다. 일반은행 예금보다 이자는 약간 더 높으면서도 주식처럼 스마트폰으로 언제든지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환금성까지 딱 갖추고 있거든요. 예금 대신 파킹해두는 용도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실전 세제 혜택 꿀팁을 하나 더 연결하자면 계좌의 성격하고 상품을 잘 매칭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어떻게 매칭하죠? 세금 부담이 큰 해외 지수형 ETF나 배당형 상품은 반드시 과세가 수십 년 이연되는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쏙 담아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시고요.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이 쏠쏠하게 있는 ISA 계좌에는 원래라면 배당소득세를 15.4%대이는 월배당 ETF를 딱 담는 게 세금 방어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전략입니다. 그냥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어떤 바구니에 담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세후 수익률이 천지 차이로 벌어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대한민국 ETF 시장 400조 시대의 빛과 그림자를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봤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을 제가 좀 간결하게 요약하자면 이 400조라는 거대한 자금의 이동은 단순한 유행이 절대 아닙니다. 저렴한 수수료에 눈뜬 우리 투자자들, 그리고 모바일 MTS의 엄청난 편의성, 마지막으로 정부가 세팅한 연금 제도의 세제 혜택,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맞물리면서 자산운용의 권력이 소수 펀드 매니저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의 스마트폰으로 넘어온 거대한 구조적 대전환입니다. 완벽한 요약이네요. 하지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웩더독 현상의 부작용이나 수학적으로 원금을 막 갉아먹는 레버리지 투자의 늪 같은 아주 뚜렷한 명암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도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스 데이터에 있는 아주 흥미로운 통계 하나를 좀 공유하면서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통계죠? 최근 한 금융연구소가 발표한 웰스 리포트에 따르면요.
50대 이하 신흥부자들의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매우 충격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충격적이요? 네, 바로 자산의 핵심 중 핵심이었던 부동산 비중이 급격하게 줄어들고요. ETF를 중심으로 한 금융자산 비중이 역사상 처음으로 1위로 올라섰다는 겁니다. 와, 진짜요? 대한민국 부자들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에 꺾였다고요? 대체 이유가 뭘까요? 데이터에 따르면 무려 11%포인트나 훅 줄었고요. 그 빈자리를 펀드나 ETF 같은 금융투자가 싹 채웠습니다. 부자들의 절반 가까이가 이제 고금리와 세금 규제 속에서 부동산보다 금융투자가 더 효율적이다 라고 딱 답을 했죠. 아, 세금 규제가 좀 심하긴 하죠. 네, 인구 구조의 변화, 엄청난 진입장벽, 그리고 덩치가 커서 내가 원할 때 당장 현금화하기 힘든 부동산의 단점이 확 부각된 겁니다. 반면에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구글, 애플, 전 세계 채권에 투자하고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이 ETF의 압도적인 황금성이 자산가들의 마음을 완전히 돌려놓은 거죠. 수십 년간 대한민국 경제를 지배해온 종교와도 같았던 부동산 불패의 굳건한 믿음에 지금 아주 뚜렷한 균열이 쫙 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와, 진짜 뇌리에 팍 박히는 소름 돋는 데이터네요. 인구 절박하고 1인 가구 시대가 맞물리면서 어쩌면 대한민국의 성공 공식이 무거운 내 집 마련에서 가볍고 유연한 글로벌 우량 자산, 즉 ETF 소유로 통째로 넘어가고 있는 그 거대한 역사적 변곡점 한가운데에 지금 우리가 딱 서 있는 것 아닐까요? 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판도가 바뀌고 돈의 흐름이 완전히 새로운 대형 쇼핑몰로 맹렬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휩쓸려 갈 것인가 아니면 그 파도의 구제를 딱 이해하고 올라탈 것인가는 결국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만의 안전하고 단단한 자산 지도를 그리는데 새롭고 선명한 시야를 싹 열어주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묻고 치열하게 탐구하는 현명한 투자 계속해 나가시길 바랍니다.